그날 밤 일행은 석실에 잠자리를 마련했다. 계곡의 분위기는 절간이나 사당보다 더욱 근엄하고 딱딱했다. 이곳 사람들 또한 누구 하나 웃지도 않고 차가운 얼굴로 사람을 대했다. 일행은 위험한 곳에 들어섰다는 생각에 편히 잠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양과는 잠에서 깨어난 후 석실을 나섰다. 어젯밤에는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아침을 맞은 이곳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사방은 푸른 초목이 무성하고 온갖 꽃이 만발해 있었다. 오는 길도 풍경이 아름다웠는데 실제는 더욱 아름다워 이곳이 말로만 듣던 무릉도원이 아닌가 싶었다. 그렇게 경치를 구경하던 양과가 모퉁이를 2번 돌자 어제 만났던 소녀가 길가에서 꽃을 따고 있다가 양과를 보고 손짓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쪽으로 오셔서 아침 드세요. 그러면서 소녀는 나무에서 딴 꽃 2송이를 양과에게 건네주었다. 양과는 꽃을 건네받으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보고 이 꽃을 먹으라는 건가? 그러자 소녀가 먼저 꽃잎을 떼어 입에 넣고 씹는 게 아닌가? 그 모습을 보고 양과도 소녀가 하는 대로 꽃잎을 떼어 입에 넣고 씹어보았다. 조금 씹자 입안 가득 향기가 퍼지면서 꿀처럼 달기도 하고 술처럼 향기롭기도 하면서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그런데 조금 더 씹자 쓰고 떫은 맛이 났다. 양과는 얼른 뱉고 싶었지만 어쩐지 아쉬워 그냥 삼켜버렸다. 꽃나무를 자세히 보니 작은 가시가 수없이 돋아 있었다. 색깔은 무척 화려했고 향기가 유난히 좋았다. 이건 무슨 꽃이죠? 이런 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화라는 꽃이에요. 다른 곳에선 거의 볼 수 없는 꽃이라고 들었어요. 이름이 정화라고요? 독특하네요. 양과가 막 손을 뻗어 꽃을 따려는데 소녀가 소리쳤다. 조심하세요. 가시에 찔리면 큰일 나요. 양과는 가시를 피해 조심스럽게 꽃을 땄다. 그러나 가지 뒤쪽에 숨어있는 가시를 미처 보지 못해 그만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다. 그걸 보고 소녀가 괜찮냐고 물었다. 이 계곡의 이름은 절정곡이라고 해요. 여기저기에 많은 정화가 피어 있답니다. 계곡의 이름도 특이하군요. 왜 절정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그 물음에 소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도 잘 몰라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름이에요. 양과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이라는 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계곡 이름을 절정이라고 지은 걸 보면 인간의 모든 감정을 끊겠다는 뜻인 모양인데 정이란 건 사람의 인생과 같다고 봐야 해요. 사람이 사는 곳엔 어디나 정이 오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절정곡에 정화가 많이 피는 모양이군요. 소녀는 손에 턱을 대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리 있는 말이네요. 머리가 총명하시군요. 소녀의 칭찬에 양과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걸었다. 사방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꽃향기에 둘러싸여 기렵을 오가는 토끼며 사슴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더없이 편안해졌다. 양과는 저도 모르게 소용녀 생각이 났다.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선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갑자기 가시에 찔렸던 손가락이 심하게 아팠다. 상처는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뜻밖에도 통증은 매우 심했다. 마치 커다란 몽둥이로 가슴을 얻어맞은 것 같았다. 양과가 고통에 신음하자 소녀가 물었다. 사모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 말에 양과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혔다. 어떻게 알았어요? 정화가시에 찔릴 경우 12시즌 내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할수록 통증이 더욱 심해질 거예요. 소녀의 말에 놀란 양과가 되물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정화의 가시에는 독이 있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모하는 일을 떠올리거나 정욕이 생기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피 속에 무언가가 생긴대요. 정화의 독은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그것을 만나면 즉시 독소를 발해 통증을 유발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남녀 사이의 정이란 건 원래 시작할 때는 달콤하지만 추억이 되면 아프고 힘든 거래요. 처음 씹을 때는 향긋하지만 조금 오래 씹으면 쓴맛이 나는 정화 꽃잎처럼요. 정화가지는 온통 가시로 덮여 있어서 조심한다고 해도 찔리게 마련이죠. 아마도 그래서 정화라는 이름이 붙은 거겠죠. 소녀의 말은 허무맹랑하게 들리기도 했으나 어찌 생각하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양과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천천히 걸었다. 양과는 부친을 닮아 다소 가벼운 면이 없지 않았다. 더구나 젊은 여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농담도 즐겼고 그녀들의 미모를 칭찬하는데도 서슴없었다. 결국 소녀도 양과의 농담에 참지 못하고 웃고 말았다. 항상 냉랭한 표정을 띠고 있던 소녀가 소리내어 웃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감정도 일순간 사라지는 듯했다. 소녀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자기를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절정곡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거의 없고 서로를 대할 때도 극히 냉담했다. 그래서 누가 그녀를 아름답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입 밖에 드러내어 말할 리가 없었다. 그런데 양과는 달랐다. 자유롭고 활발했으며 소녀가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더 장난을 치며 다가왔다. 소녀는 조금 전 양과가 절정곡의 이름을 풀이하는 걸 듣고 그 총명함에 매우 감탄한 데다 자신의 미모를 칭찬하는 말을 듣자 절로 호감이 샘솟았다. 양과는 자기 농담에 허리를 굽히며 활짝 웃는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자 즉시 손가락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양과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자 약간 불쾌했다. 저와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사모하는 분을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자 양과가 손을 내저었다. 억울합니다. 이번에 손가락이 아픈 건 모두 낭자 때문이에요. 양과의 말에 소녀는 얼굴을 붉히더니 급히 걸음을 재촉해 가버렸다. 순간 양과는 생각 없이 말을 뱉고 나서 금세 후회했다. 그때 앞서가던 소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곤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돌려 양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제 이름은 공손노각이에요. 이름도 얼굴처럼 예쁘군요. 공손노각은 양과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나니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절 보고 웃거나 하면 안 돼요. 그 말에 양과가 고개를 갸웃하며 왜 웃으면 안 되냐고 물었다. 만약 제가 웃거나 제 이름을 공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몰라요. 아니, 딸이 다른 사람을 향해 웃었다고 벌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엄한 아버지가 어디 있답니까? 이렇게 꽃같이 예쁜 딸에게 어찌 벌을 내린단 말입니까? 양과의 말에 소녀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다. 전엔 아버지께서도 절 무척 아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갈수록 엄하게 대하세요. 이제 새엄마를 맞이하면 저를 어떻게 대하실지 걱정이에요.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양과가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해 주었다. 재혼을 하면 기분이 좋으실 테니 낭자한테 더 잘해주실 거예요. 그 말에 공손노각이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 더 엄하게 대하셔도 좋으니 재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찍 부모를 잃은 양과는 그녀의 이런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무렵 아침 해가 점점 높이 떠오르고 있었다. 공손노각이 문득 무언가가 생각난 듯 말했다. 어서 돌아가세요. 사형들이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보면 아버지께 이를지도 몰라요. 양과는 어쩐지 가여운 생각이 들어 그녀의 오른손을 잡고 손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공손노각은 고마운 듯 양과를 바라보다 문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양과는 이러다 소용녀 생각에 또다시 손가락이 아플까 두려워 얼른 손을 놓고 석실로 돌아갔다. 아직 문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마광좌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다. 양과가 방에 들어가서 보니 탁자 위에 정화 꽃잎이 몇 접시 놓여있고 모두가 울상이 된 채 꽃잎을 씹고 있었다. 인상을 쓰고 있는 금융국사를 보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양과가 막 물을 마시려는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하인이 들어와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주인님께서 여러분을 모셔오라 하십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은 모두 강호에서 내놓으라는 고수들이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인의 극진한 영접과 배웅을 받곤 했다. 대몽골국의 4번째 왕자인 홀피렬 역시 예를 갖추어 그들을 대했다. 그런데 뜻밖의 이 계곡에 와보니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 영접하다니 그 처사가 무례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모두 불만 섞인 마음으로 하인을 따라갔다. 하인도 무공을 익혔는지 제법 경공이 뛰어났다. 그들은 하인을 따라 넓은 중림을 지나고 넓은 연못을 지나 매우 크고 웅장한 서곡 앞에 당도했다.
가까이 다가가니 두 명의 시동이 손에 불진을 들고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일행을 본 시동 하나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다시 나와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아들였다. 그때 녹포를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른 나이든 노인이 문 밖으로 나왔다. 키는 사척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작고 수염은 땅에 닿을 정도로 길었으며 녹포를 입고 허리에는 녹색 녹군을 메고 있었다. 그 모습이 전체적으로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노인이 6사람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차를 준비해 두었으니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마광자는 차를 준비해 두었다는 말에 이마를 찌푸렸다. 니마성은 곁눈질로 노인을 힐끗 바라보았다. 나도 키가 작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작구나. 과연 무공 실력은 어떨지 궁금하군. 니마성은 앞으로 나서서 손을 내밀며 인사를 청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니마성은 마주 내민 노인의 손을 잡은 후 힘을 주었다. 곁에 있던 일행은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걸 보고 뒤로 몇 발짝 물러났다. 악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힘을 겨루고 있음을 눈치챈 것이다. 니마성은 처음에는 약간만 힘을 주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혀 대응하지 않자 좀 더 힘을 실어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치 단단한 나무 조각을 쥐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니마성은 좀 더 힘을 주었다. 그러자 노인의 안색이 약간 변했다. 그러나 전혀 반격하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나무 조각을 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뿐이었다. 니마성은 더 힘을 줬다간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웃음을 터뜨리며 상대방의 손을 놓았다. 금융국사는 그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니마성이 상대의 무공을 시험해보려다 물러나는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금융국사는 상대의 실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되겠다 싶어 양손을 합장해 예를 갖춘 후 안으로 들어갔다. 소상자와 윤국서 그리고 마광자가 차례로 뒤를 따랐다. 마광자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화가 나 있었다. 정화 꽃잎을 몇 개 먹기는 했으나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만 더할 뿐이었다. 마광자는 화풀이를 하려는 마음에 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땅바닥에 닿아있는 노인의 수염 끝을 밟았다. 그러나 노인은 전혀 화를 내는 기색 없이 조심하라고 주의만 줬다. 마광자는 모르는 척하고 다른 쪽 발로 또다시 노인의 수염 끝을 밟았다.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마광자는 그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다. 그 커다란 체구가 넘어지면 충격이 보통이 아닐 터였다. 맨 끝에 있던 양과가 얼른 다가가 양손으로 마광자의 엉덩이를 받쳐 가볍게 튕겨주었다. 그 덕에 마광자는 겨우 중심을 잡고 선 후 엉덩이를 만지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못 본 척 등을 돌려 안쪽으로 들어가 6사람을 대청으로 안내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곡주께서 나오실 겁니다. 그 말에 일행은 모두 깜짝 놀랐다. 이자가 곡주가 아니었단 말인가? 그때 대청 뒤쪽에서 녹색 옷을 입은 남녀 10여 명이 나오더니 왼쪽으로 나란히 자리를 잡고 섰다. 그중엔 공손 노각도 있었다. 잠시 후 드디어 병풍 뒤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니 6사람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읍을 한 후 동쪽 앞에 놓인 의자로 가서 앉았다. 아까 그 긴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이 의자 곁에 가서 섰다. 그의 공손한 태도로 보아 의자에 앉은 사람이 바로 곡주인 모양이었다. 곡주의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잘생긴 외모의 행동거지도 시원스럽고 중후한 멋이 있었다. 병풍 뒤에서 걸어나와 의자에 가서 앉기까지 짧은 순간에 불과했지만 상당히 무게가 있어 보였다. 다만 얼굴이 비쩍 마르고 누런 것이 마치 어딘가 아픈 사람 같았다. 그가 의자에 앉자 녹색 옷을 입은 동자가 차를 올렸다. 대청 내의 가구며 장식품은 모두 녹색 일색이었는데 곡주가 걸친 옷은 파란 비단으로 만든 것이어서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곡주가 찻잔을 손에 들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차를 드시지요. 그런데 차는 이미 식은 듯 차가웠고 찻잎이라고 해봐야 물 위에 두세 입 떠 있는 게 고작이었다. 마광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침을 놓았다. 곡주 어른, 고기도 안 드시고 차조차 이리 인색하게 드시니 그토록 병색이 완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곡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를 마셨다. 우리 절정국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채식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마광자가 비꼬듯 말했다. 채식을 하면 불로장생이라도 할 수 있답니까? 그 말에 곡주가 높낮이 없는 말투로 답했다.
조상님들께서 당현종 당시 이 계곡에 정착하신 후 지금까지 채식을 해오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어길 수는 없지요. 금융국사가 예를 갖추며 인사치레를 했다. 첨보 연간 때부터 이곳에 거주하셨군요. 그야말로 유구한 전통을 지닌 집안이십니다. 그때 갑자기 소상자가 기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럼 곡주 어른의 조상들께서는 양귀비를 보셨겠습니다. 니마성과 윤국서 등은 평소 소상자의 목소리에 익숙했는데 오늘따라 그의 목소리가 더욱 기괴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소상자의 얼굴을 본 니마성과 윤국서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원래 시체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소상자의 얼굴이 더욱 괴상하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가 어찌나 심한지 완전히 딴 사람 같아 보였다. 얼굴까지 바꿀 수 있다니 대체 내공이 얼마나 강한 것일까? 설마 곡주에게 도전하려는 것인가? 모두들 행여 무슨 변고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 각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저희 조상님께서는 당현종 당시 관직에 계시다가 후에 양국충이 조정을 어지럽히자 이에 분노해 이곳에 응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소상자가 느닷없이 기괴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곡주 어른의 조상께서는 틀림없이 양귀비가 발씻은 물을 마셨겠군요. 소상자의 말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이는 정면으로 곡주에게 도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이었다. 그런 소상자의 행동에 금융국사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저자가 본디 음흉하고 교활에 먼저 나서는 법이 없거늘 어찌된 일일까? 다행히 곡주는 소상자의 말에 전혀 대꾸하지 않고 다만 옆에 서 있는 수염이 긴 노인에게 손짓을 할 뿐이었다. 곡주께서 예로서 손님을 대하시는데 그 무슨 망언이오? 수염이 긴 노인이 대신 말을 받았다. 그러나 소상자는 이상한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개 조상께서는 틀림없이 천하일색 양귀비가 발씻은 물을 마셨을 겁니다. 아니라면 내 목을 쳐도 좋소이다. 마광자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소상 형이 어떻게 아십니까? 설마 그분들과 같이 드신 건 아니겠지요? 양귀비가 발씻은 물을 마시고 비위가 크게 상하셔서 그 이후로 고기를 안 드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상자의 말에 마광자는 박수를 치며 따라 웃었다. 맞소이다. 하하하. 그랬군요. 금융국사는 이마를 찌푸렸다. 개인마다 음식을 먹는 습관이 다르게 마련이거늘 어찌 그것을 가지고 저런 농담을 한단 말인가. 게다가 적진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당에 저리 신중치 못하다니. 긴 수염의 노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대청 중앙으로 나서며 언성을 높였다. 소상 선생, 우리는 그대를 예로서 대했거늘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오. 무공이 겨루고 싶어 시비를 거는 것이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리 나오시오. 그 말에 소상자가 좋다며 시원스레 대답하더니 의자에 앉은 채로 의자와 함께 몸을 날려 바로 앞에 탁자를 넘어 대청 중앙으로 내려섰다. 긴 수염나리께선 조남이 어찌 되시는지요? 어른께서는 제 이름을 아시는데 난 어른의 이름을 모르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비웃는 듯한 소상자의 말투에 노인은 더욱 화가 났다. 그러나 소상자가 의자와 함께 탁자를 넘어 대청 중앙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고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다. 그때 곡주가 말했다. 이름을 알려주어라.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은번이요. 이름은 일용이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소상자가 웃으며 말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하실지 먼저 구경 좀 합시다. 무기를 사용하겠단 말이오? 좋습니다. 번이롱이 오른발을 구르며 명령했다. 가져오너라. 그러자 녹색 옷을 입은 동자 2명이 내실로 들어가더니 곧 일장일척쯤 되는 용두강장을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걸 보고 양과 등은 모두 깜짝 놀랐다. 저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저리 길고 무거운 무기를 어찌 사용한단 말인가? 그러나 소상자는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이 품속에서 매우 큰 가위를 꺼내 들었다. 이게 무엇에 쓰는 가위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가위를 보고 다소 생소한 무기라고 생각했을 따름이지만 양과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얼른 등에 지고 있던 옷짐을 만져보니 과연 짐 속에 넣어둔 가위가 없어졌다. 저 가위는 풍노인이 이막수의 불진을 잘라버리라고 만들어준 것인데 저자가 언제 훔쳐갔을까? 번이롱은 강장을 받아들더니 그 끝이 땅바닥을 향하도록 한 다음 한 차례 내리쳤다.
쿵 하는 굉음이 나더니 사방벽이 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되받아 넓은 대청 안에 가득 울려 퍼졌다. 그 위력이 실로 대단했다. 소상자가 웃으며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어 올렸다. 내 일찍이 이곳에 수염을 길게 기른 괴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주문해서 이 가위를 만들었지요. 이것으로 영감의 수염을 자를 작정입니다. 하하하. 이 말을 듣고 마광자, 니마성 윤국서가 웃음을 터뜨렸으나 양과는 불쾌한 생각에 콧방귀만 뀌었다. 곡주와 마주 앉은 금융국사는 마치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듯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때 버니롱이 강장을 들고 가볍게 휘둘렀다. 그러자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매섭게 울렸다. 그러지 않아도 수염이 너무 길어 귀찮은 참이었는데 잘 되었군요. 어디 한번 잘라보시지요. 그러나 소상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청 기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번개같이 손을 뻗어 버니롱의 수염을 향해 가위질을 했다. 버니롱은 소상자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공격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터라 당황한 나머지 강장을 땅에 짚은 채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소상자의 공격도 무척 빨랐고 그 공격을 피하는 버니롱의 신법도 예사롭지 않았다. 그러나 소상자의 공격이 더 빨랐던지 결국 버니롱의 수염 끝이 가위에 약간 잘려나가고 말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